세조 임금 때 한양 땅에 두 재상이 있었다. 한 사람의 성은 김씨고 또 한 사람의 성은 이씨로 두 사람은 친구였다. 이들은 다 같이 문벌의 집안으로 지체가 높았으며 그 덕과 이름도 똑같이 높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김재상이 이재상을 보고 말했다. 우리 두 집안 자식들의 생년일시가 똑같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올시다. 마땅히 같이 공부하게 해서 둘이 모두 학업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우리들 만년의 낙이 되지 않겠소이까? 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상도 말하였다. 그래서 두 집안에서는 정사를 깨끗이 청소하여 한 스승 밑에서 두 아들들을 같이 배우게 하며 같이 먹고 자게 하였다. 두 아이들 역시 서로 의좋게 지냈다. 둘은 아직 나이는 어렸으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이런 약속을 했다. 사내 대장부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은 조만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공적도 함께 세우고 마음도 함께 닦자. 뜰 가운데의 꽃과 시냇가의 소나무처럼 설령 빠르고 늦는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기를 잊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고 서로 정답게 지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둘의 학문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으며 나날이 발전하여 마침내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실력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과거가 열렸다. 그들은 함께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이생은 진사급제를 하고 김생은 장원급제를 했다. 김생은 벼슬길에 나아가 평안도 감사를 제수받았다. 김생은 이생에게 말했다. 내 부임지에 같이 가지 않겠나? 아니, 그건 안 될 말이네. 그대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나는 단지 성현들의 글을 배우고 공부하는 선비일 뿐이네. 맡은 일이 전혀 다르니 안 되겠네. 게다가 옛날부터 평양은 번화가인데다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땅이라 하지. 그래서 내가 갈 만한 곳이 안 되네. 번화가가 뭐 어때서 그런가? 번화가는 번화가고 공부는 공부일세. 방해될 일이 무엇 있겠는가? 처음에 이생은 정중히 거절하였으나 김생의 거듭되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함께 평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부임지에 도착해 인사를 마친 김생은 이튿날 아침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있는 별당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그리고 친구인 이생이 공부에 필요한 책들을 갖추어 놓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생도 번거로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별당에서 혼자 지내며 글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하루는 감사가 주연을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이생을 초대했다.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맑아서 친구 생각이 간절하네. 그 귀한 몸을 아끼지 말고 한번 잔치에 찾아와서 우정을 펼쳐보미 어떠한가. 이생은 마음속으로는 비록 내키지 않았으나 친구가 공부만 하는 자신을 걱정하여 위로하고자 연 잔치라는 말을 들으니 굳이 거절할 순 없었다. 이생은 책을 덮고 선화당으로 나왔다. 선화당에는 큰 상들이 놓여 있고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평안도 지역의 각 고을 원님들이 좌우로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72명의 기녀들이 앞뒤로 앉아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방 안과 뜰에서는 검은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소리가 높았고 이미 술자리가 무르익어 안주그릇은 화려하고 풍성했으며 술잔은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다. 감사의 소개를 받은 이생은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생들이 앞다투어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생은 화를 불끈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오늘의 이 잔치는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하며 물러가겠다고 했다. 감사가 이생의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말렸다. 그대는 일찍부터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글 공부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의 본뜻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하며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타일렀으나 끝내 말릴 수 없었다. 화가 나 돌아가는 이생의 뒷모습을 보며 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생의 행동을 보고 고집이 지나치다며 빈정거리고 비웃었다. 잔치가 끝나자 감사는 순호를 불러다가 물었다. 기녀 가운데서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 우유란입니다요. 나이 19살로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시면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즉시 오유란을 불러들였다. 너는 별땅에 사는 이생을 알고 있느냐? 오유란이 즉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생을 모실 수 있겠느냐? 감사가 이렇게 묻자 오유란은 선화당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다 곧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루 저녁으로는 힘들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의 여유만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고서 혹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죽어도 좋은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오유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붉고 푸른 기생옷을 벗고 흰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두어필의 배를 작은 동이에 담고 짤막한 방망이를 가지고 별당 앞에 있는 작은 연못가로 갔다. 오유라는 맑은 물빛에 비친 얼굴을 가다듬고 맵시 있게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때는 춘삼월 보름께였다. 이생은 별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뜰에도 봄꽃들이 피어나는 시절이 되니 마음에서 저절로 흥취가 번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을 시로 읊으며 섬돌 위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결에 빨래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들려왔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지라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새롭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였다. 은행나무 밑에 석가상가에 지는 햇빛이 기울어 연못에 들이운 저녁빛으로 은빛 물결이 반짝였으며 물고기들은 빛을 받으며 뛰놀았다. 그 가운데 어떤 미인이 앉아 있었다. 언뜻 보면 말로만 들었던 양귀비가 되살아온 것 같았다. 얼굴은 꽃송이처럼 곱고 그 모습은 옷 같은데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살을 머금고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눈썹은 꼬부라지고 뺨은 부풀어 외롭게 떠있는 둥근 흰달과 같은데 얼굴에는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생은 비록 도덕을 중히 여기는 선비의 아들이지만 그 아름다움에 가만히 탐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한동안 이생이 바라보고 서 있자 누군가 엿보고 있음을 깨달은 여인이 몸을 일으켰다. 연못가를 돌아나가는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우아하여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서시가 월나라 궁정뜰을 걷는 것 같았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닷새나 사흘씩 사이를 두고 오유라는 언제나 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다. 오유라는 간혹 여기저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연못 너머를 엿보기도 하였는데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했다. 오유란을 한번 보고 난 뒤 이생은 공부를 멀리하고 오직 미인의 모습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어져 다른 일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가겠다던 결심은 어느새 풀어져서 공부를 해도 몰두하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알지 못했다. 책을 덮고 홀로 앉아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탄식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즐거움이 또한 얼마나 되는고 하면서 또 길게 탄식하였다. 이생은 날짜를 헤아리며 여인을 기다렸지만 오유라는 한동안 일부러 빨래를 하러 가지 않았다. 여인이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이생은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으며 항상 마음이 불안했다. 아무리 연못가를 살펴보아도 언덕은 고요하고 길게 뻗어있는 담장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내 이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다 병이 되어 머리를 싸매고 이불을 덮어쓰고 눕고 말았다.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채로 몇 날을 누워 있었다. 하루는 해가 지자마자 빨래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은은히 들려왔다. 이생은 기쁜 마음에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맨발로 허둥지둥 중문 밖으로 나갔다. 정신없이 연못가를 살펴보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여인이 은은한 자세로 못가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에 빨래 방망이를 쥐고 이생을 돌아보며 눈으로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이생은 오랫동안 기다린 뒤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지만 나아가려 해도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 몇 번이나 우물거리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결국 체면을 돌보지 않고 푸른 매가 꿩을 채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불쑥 다가섰다. 이 모습을 본 오유라는 놀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부끄러운 듯이 몸을 일으켜 이생에게 말했다. 남녀가 유별한데 이 무슨 일이 오며 환한 대낮에 이 무슨 모양이십니까? 이생은 턱을 어루만지며 기쁜 듯 말했다.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누구시며 어느 집 따님이시고 어느 곳에 사십니까? 오유라는 아리따운 태도를 갖추고 부끄러운 듯 입술을 다물고 눈썹을 내리며 대답했다. 소녀는 본씨는 양가의 딸이었으나 일찍이 어버이를 잃고 외사촌 댁에서 자라났지요. 겨우 비녀찌를 나이에 이르러서 서촌 장씨한테로 시집갔사오나 시집간 지 몇 달도 못 되어 남편을 잃고야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외사촌 댁으로 와서 대나무를 짝하고 소나무를 벗삼으며 오직 정절만을 생각하고 지내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는 19세이었고 성은 오이며 유란이라고 부릅니다. 잘 알지 못하겠사오나 어찌 저에 대해 모르시는지요. 이생은 과부가 되어 수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들뜨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나는 본시 한양 사람으로서 감사를 따라왔다가 요사이는 이 별땅의 주인이 된 이생이요. 내게 간절한 청이 있으니 낭자는 이 청을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 주기 바라오. 낭자가 일찍이 이 목가에 와서 이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소. 그런데 갑자기 낭자가 이 목가에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수심이 생겼소. 낭자는 나를 오늘 처음 보았겠지만 난 낭자를 한 달 전에 보았소. 내가 낭자의 모습을 마음에 품어 병이 난 것은 누구의 탓이겠소. 내 이제 한마디로 딱 잘라 청할 터이니 낭자도 내 청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오. 오유라는 새침하게 대답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화평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고 듣는 사람도 또한 가려들여야 할 것입니다. 들을 만한 것이면 들을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면 그 청을 승낙할 수 없으니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생은 손바닥을 비비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나는 청춘이요. 낭자도 청춘입니다. 청춘으로서 청춘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의 병이 되었으니 부디 낭자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기 바라오. 내 병이 깊어 나도 어찌할 수 없으니 부디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시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것임은 낭자도 알 것이오. 오유라는 잠깐 돌아보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것은 미천한 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인에게는 목숨보다 정절이 중요하다는 가르침도 이 귀에 쟁쟁합니다. 미천한 몸이 정절을 고집하여 청을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두 난군을 섬기지 못하겠사오니 부디 마음을 돌리시고 귀하신 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이요? 지체 높으신 서방님은 한양의 귀족이요 호걸이고 소녀는 지방의 미천한 여자입니다. 100년의 해로를 마음에 맹세했다가 하루 저녁에 바람이 불어 꽃이 시들어진 뒤면 반생 동안의 깨끗한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흰 옥이 물들어 버리면 그 수치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데 뉘우친들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때가 묻은 거울은 다시는 맑아지지 않을 것이니 어찌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해와 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낭자께서는 이미 정절이 마음에 있고 나 또한 뜻있는 선비올시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맹세한다면 결코 어떤 일도 나의 뜻을 빼앗을 수 없고 낭자의 마음 또한 굳어질 것입니다. 하고는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오유라는 마지못한다는 듯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둘은 별당으로 같이 들어가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둘이 어울리는 모습은 마치 공작이 붉은 하늘에서 날고 원앙이 푸른 물에서 노는 것과 같았다. 그 뒤로 오유라는 날마다 어두워지면 찾아와서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갔다. 아마도 이생이 보기에는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생은 이미 오유란의 아리따운 얼굴에 마음이 사로잡혔으며 때가 되면 꼭 재빠르게 돌아가는 그녀의 행동이 더욱 기특하게 보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감사는 별당의 동정을 살피고 난 후 걸음이 빠른 사람을 골라 편지 한 장을 주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일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편지 한 장을 써서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별당으로 가서 전하라고 일렀다. 이생이 받아본 편지 내용은 이랬다. 요사이 몸은 어떠신가? 공부에 더욱 힘쓰고 있는지? 봄새는 남쪽을 그리워하고 가을 말은 북쪽을 싫어하는데 객지에서 울적한 마음은 형이나 나나 마찬가질세. 형이 걷는 책 속의 길은 너무도 멀고 아득하니 오늘은 잠시 눈을 돌려 친구와 함께 옛정을 되새겨보는 것이 어떤가. 이생은 이미 그 전의 이생이 아니었다. 감사의 편지를 받은 이생은 친구로서 그가 베풀어 주었던 잔치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다.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던 지난 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생도 화창한 날씨를 보니 흥취가 넘쳤다. 한 달이 넘도록 만나지 않은 친구를 만나 그동안 막혀있던 감정을 풀어보리라 마음먹곤 즉시 선화당으로 가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감사는 이생을 위로하며 말했다. 형은 공부하기가 힘이 든 것인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인가, 요사이 얼굴이 어찌 그리 안 됐는가. 친구의 염려와 위로의 말을 듣자 이생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곧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객지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으니 자연히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모양이지. 이윽고 밥과 술이 들어왔다. 둘은 주안상을 함께 들었다. 갑자기 산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감사가 그 까닭을 물어보라 하니 한 노북이 한양에서 급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받아보니 이생의 앞으로 온 편지였다. 이생이 편지를 열어보니 그 내용은 아버지인 이재상의 병이 위급하단 사연이었다. 이생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감사는 슬픈 듯이 위로했다. 연세도 젊으시고 옥체도 건강하신데 어찌 그리 되셨을까 하고는 급히 노복에게 시켜서 좋은 말을 골라 떠날 준비를 해주었다. 준비가 되자 감사는 이생을 말에 오르게 했다. 부디 몸조심하게. 이생은 주저하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떨어뜨렸다. 사실은 오유란에게 작별의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일이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생이 병이 든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몰아 대동강을 건너면서부턴 걱정과 슬픔이 점점 커졌다. 주막에 들러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했다. 지나가는 길에는 더욱 곱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았지만 눈길조차 가지 않았다. 하룻밤 만에 본강을 지나고 이틀째는 개성을 지났다. 사흘밤을 자고 양철평에 다다랐다. 산천은 옛날과 다름이 없고 만물도 마찬가지였으나 해는 이미 기울어지고 마음은 조마조마하였다. 이때 건강한 노복이 화살처럼 앞으로 달려나와 길 왼쪽에서 절을 하며 물었다. 이 행차는 어느 곳에서 출발하였으며 장차 누구의 댁으로 가십니까? 노복이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 주저하며 대답했다. 평양 가명으로부터 한양 이재상 댁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어찌하여 묻습니까? 그러자 그 노복은 꿇어앉아 편지 한 장을 올렸다. 이생이 말 위에서 뜯어보니 집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부친의 병환이 완쾌되었으니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도중에라도 바로 돌아가라는 사연이었다. 매우 엄한 태도로 이르는 말이라 이생은 집으로 가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은 이생에게 기쁜 소식인데다가 곧바로 되돌아가라는 말이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 여겨졌다. 이생은 편지의 내용을 종들에게 알리고는 즉시 말을 돌리라고 마부에게 명령했다. 마부는 이생이 빨리 가자고 독촉을 하자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하는 척했다. 그러나 마부는 이미 감사에게서 비밀리에 지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여 말을 도리어 늦게 몰았다. 말은 지체 없이 빨리 가기는커녕 낑낑거리며 미적거리기만 했다. 이생은 말이 잘 달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호통을 치며 말 위에서 재촉했다. 그러나 가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길 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여러 날을 헛되게 보냈다. 열흘이 지난 후에야 겨우 영재교를 건넜다. 차차 긴 숲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풍경은 지난날과 같은데 느끼는 감정은 새로웠다. 이생이 문득 숲을 아래로 눈을 돌리니 숲을 밑 길 왼쪽에 무덤 하나가 새로 생긴 것이 보였다. 우뚝한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서 길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가는 길에 못 보던 무덤이 돌아올 적에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생은 말을 멈추고 마부에게 물었다. 아침의 이슬은 마르기 쉽고 사람의 일은 헤아릴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벼랑간 죽어서 이 큰 길 옆에 묻혔을까? 때마침 두세 명의 초동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갔다. 이생은 그중 한 아이를 불러 물어보았다. 저기 있는 새 무덤이 언제 생긴 것이며 누구의 무덤인지 너희들이 혹시 알고 있느냐? 초동은 머리를 긁으며 얼굴을 돌리고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저 무덤의 사연은 비참하고 슬픈 것이라 제 입으로 가볍게 말할 것이 아니옵니다. 이생은 더욱 그 사연이 궁금하여 자꾸 초동을 재촉하고 초동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버티었다. 둘이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초동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 고을에 천하의 제일 가는 연료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어 3년을 수절하고 살았으나 그 고든 마음은 마치 100년이 하루 같았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 후 별당에서 거처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이갈한 자가 감히 도적 같은 마음을 품고 저 연료에게 짐승과 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처음 친해지려 할 때에는 100년 가약으로 맺어놓고는 그 뒤 헤어졌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약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천하의 누군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 과부는 이갈한 놈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답니다. 한때의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니 반생의 원한을 품고 먹고 마시기를 물리쳤습니다. 시시각각 말라가다 결국 어떤 좋은 약을 써도 듣지 않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유혹한 이도 이생이고 나를 병들게 한 사람도 이생이옵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살아서 이미 이 씨의 사람이 되었거니와 죽어도 또한 이 씨의 혼이 될 것입니다. 이 씨는 한양의 거족으로 조만간에 반드시 조정에 등용될 것이며 벼슬을 제수받아 여기를 지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다가 묻어두고서 이생으로 하여금 거친 무덤이나마 한 번이라도 돌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황천에 있더라도 외로운 넋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서 세상에 남겨놓았지요. 이웃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여기에다 묻고 그 소원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차하시는 분은 어찌해서 그러한 사연을 물어보십니까? 이생은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그 무덤의 주인이 오유란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간 오유란을 생각하자 마음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생은 스스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괴로워했다. 그러다가 말에서 내려오고 노복 한 사람을 시켜 가게에 가 술과 과일을 사오게 했다. 그리고 제문을 지은 후에 무덤으로 내려가 엄숙히 종이를 불사르면서 그 제문을 읽어 내려갔다. 유세차 병인년 4월 한양의 정인 이랑은 변변치 못한 주찬을 삼가 차려놓고 두어 줄의 제문을 이어가지고 하늘 머금고 세상을 떠난 고 오유란 낭자 영혼 앞에 이렇게 말씀을 사려나이다. 오, 슬프고 원통하도다. 서로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100년의 가약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저버리기 어려운 망극한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연이 겨우 정해지려고 할 때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급한 편지가 왔으니 어찌하리이까. 서산의 해가 기울어지려고 함에 있어서 오직 어버이를 섬길 날이 너무나 짧단 것을 생각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으로 맺은 약속이 검은 고줄처럼 끊어질 때가 그렇게도 빨리 닥쳐오리라는 것을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작별의 말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뒤돌아서면서 낭자와 함께한 즐거움은 마음 한구석 화려한 휘장 속에 두었으며 긴 숲을 지나 다리를 건넌 후로는 다시 낭자를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을 별땅에다 두었습니다. 한데 하늘의 이치는 어찌 이리 믿기 어렵고 사람의 일은 어그러짐이 많은지요. 꽃은 갑자기 뜰 앞에 떨어지고 옥은 이미 방 안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애석할 뿐입니다. 달밤에 들리는 두견새의 울음과 봄바람에 이는 나비의 꿈은 이미 헛되고 말았으니 다시는 같이 만나 놀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봄이 늦게 찾아온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자는 비록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정은 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서 이미 나를 따랐으니 죽어서도 또한 나를 따르겠지요. 낭자의 평생에 있어서 모든 행동과 예의 바름이 남과 아주 달랐으니 만일 저승에서라도 나의 뜻을 알아준다면 우리의 인연을 돌보시어 황천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글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할 수 없으니 슬프도다. 이생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울음소리를 삼키면서 흐느꼈다. 제문을 읽기를 마치고 무덤을 치며 소리를 내어 크게 울어 숨이 3번이나 막혔다. 노복이 안타깝게 여겨 손으로 이생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말하였다.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마음만 더욱 다치실 뿐이오니 몸조심하시고 좀 진정하십시오. 이생은 흐느껴 울면서 쉰 목소리로 말하였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내며 비록 육례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찍이 100년 해로의 약속을 하였다. 나로 인해 병이 들었어도 약한 척 보내지 못하였고 나로 인해 죽었어도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며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곡을 하는 것은 죽은 이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죄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니고 만약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너도 나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고는 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고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는 마부에 기대어 간신히 말에 올랐다. 이생이 말을 타고 선화당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감사는 바삐 나와 이생을 맞이하면서 놀란 듯이 물었다. 춘부장의 병화는 어떠하신가? 아니, 그보다도 어찌 이리 빨리 돌아왔는가? 이생은 소매 속에서 편지를 내어 보이며 말했다. 병환이 완쾌하시고 또 이리 속히 돌아가라 이르시니 마지못해 돌아왔네. 형이 길을 떠난 후로는 즐거운 밤이 없이 불안하였는데 듣고 보니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형의 얼굴이 어찌 그리 수척하고 근심이 깃들어 있는가? 급보가 온 이래로 여러 날을 길에 있었으니 자연히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편하지 못해 그러겠지. 이번 일은 한때의 걱정이었으니 다신 깊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더욱 힘을 써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고 감사는 술상을 가져오라 일렀다. 술잔이 2번 오가기도 전에 이생은 몸이 피곤하단 핑계를 대고 이전에 묵고 있던 별당으로 물러났다. 별당에 돌아와 이생이 여기저기 둘러보니 나난이 벌이 집을 지어놓았고 발이 긴 거미와 흙벌레들이 방 안에 들어와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뜰 안에 꽃이 피어서 웃음을 웃는 듯 이생을 맞고 있었다. 섬돌의 풀잎에 맺힌 이슬이 이생의 마음에는 눈물처럼 느껴졌다. 주인은 다시 왔건만
미인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초당만이 우뚝 홀로 남아 있었다. 먼지를 대충 쓸고 누우니 모든 일이 귀찮고 몸속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온갖 병이 자신의 몸속으로 얽혀들어 오래지 않아 자신도 죽을 것만 같았다. 달 밝은 밤이었다. 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 누워도 한숨만 새어나왔다. 이생은 아픈 사람처럼 신음하며 깊이 탄식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니 끊어질 듯 이어지는 낮은 울음소리에는 마디마디 슬픔과 원망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어찌 들으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도 하고 또 달리 들으면 애절하게 호소하는 울음 같기도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이생은 아픈 몸을 급히 일으켰다. 한 손으로 옷을 입으며 창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마당에는 달빛이 환한데 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림자의 주인을 쫓아 고개를 내밀고 한참을 바라보니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생이 한참 그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니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었다. 여인은 연한 화장을 하고 흰옷을 입은 채 담벼락에 기대어 슬픈 울음과 원망의 말로 지난 일들을 홀로 되뇌고 있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 마당으로 나아가 여인의 손목을 잡았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낭자는 누구요? 아무리 사무의 정과 원망이 간절하게 사무쳐도 그렇지 어쩌면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시오. 정말 낭자라면 정이 식었기로서니 나를 놀라게 하여 정마저 떼어버리려고 이러는 것이오. 오유라는 부드러운 얼굴로 이생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유란입니다. 낭군님은 어제 성문 밖의 무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무덤 속 저에게 읽어주셨던 고결한 글월이 낭군님께서는 간절한 정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낭군님의 간절한 글월이 저의 썩은 뼈에 살을 붓게 하였고 외로운 혼이 다시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고 또 낭군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저승에 있는 몸이라 그것이 슬플 따름이옵니다. 다만 낭군님께 저의 마음을 전하여 제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오유란이 말을 마치자 이생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비록 죽은 몸이었지만 이생은 오유란이 오늘 밤 자신을 찾아온 까닭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오유란을 타일렀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사람들이 비록 꺼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정이 진정으로 깊고 간절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낭자를 의심하지 않소이다. 하고는 오유란을 데리고 별당으로 들어갔다. 오유란을 자리에 앉히고는 아버지의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어 급하게 길을 떠나게 되었던 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생의 말을 듣고 난 오유란은 눈물을 거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본래 비천한 사람으로 일찍 짝을 잃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가 어진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고서 비록 본처는 아니오나 길이 낭군님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일에는 늘 나쁜 일이 끼어든다고 하였는데 그 말처럼 낭군님께서 갑자기 말리길에 오르시고 말았습니다. 낭군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낭군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말들을 실천할 수가 없고 해와 달을 두고 한 맹세를 좇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별한다는 말도 없었고 가시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 병이 깊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목숨이지만 제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세상을 쉽게 사는 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깨져버린 구슬을 달게 받아들여 그 구슬을 묻어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보니 저는 마치 우물 속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낭군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목이 맬 뿐입니다. 이생은 오유란을 위로하며 말하였다. 낭자는 실로 하늘이 나에게 준 인연이었소. 비록 우리가 이승과 저승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은 하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한 것이라 생각하오. 우리의 만남이 허락되었다면 우리의 즐거움도 허락될 것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그동안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생은 정다운 말로 오유란의 마음을 풀어주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산 사람인 듯 느낌이 이상했다. 낭자는 죽었다 하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애틋한 정은 옛날에 비하여 지금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나로서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려. 저와 낭군님과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미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 이제 와서 어찌 다른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가까이 하고서 의심한다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이윽고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새벽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오유라는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울면서 작별의 말을 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사옵니다. 내가 비록 늦게 왔지만 우리의 정이 멀어진다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 한단 말이오. 저승의 법도는 이승과 다릅니다. 제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시오. 이생은 다시 오유란의 옷자락을 잡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묻고 또 물었다. 그러면서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오유란은 이생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하였다. 낭군님의 정이 이렇게 깊으시니 제가 어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낭군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이 지난 뒤 오유라는 매일 해가 지면 왔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돌아가곤 했다. 그들은 헤어질 때마다 서로 아쉬워했으나 그럴수록 서로의 정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서글픈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정은 다시금 새로워지고 넘쳐 흘렀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이생이 저녁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하였다. 비록 매일 찾아와 준다 하지만 낭자가 이렇게 왔다가 가버리는 일은 내겐 마음 아픈 일이오. 함께 살다가 함께 묻히자는 맹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오. 사람이란 모름지기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이오. 한데 그것을 나만이 홀로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오. 차라리 나도 죽어서 낭자와 같이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것이 어떠하겠소. 오유라는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얼굴로 말했다. 낭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옵니까? 제가 가장 천한 몸으로 죽은 것은 슬퍼할 일이 못 되오며 이미 지나간 일이옵니다. 그런데 낭군님처럼 귀하신 몸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발 스스로를 아끼시고 자중하십시오. 그와 같이 경솔한 생각을 한 것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이미 불초한 자식이 되어 근심을 끼친 일이 많았소.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 피할 수가 없소이다.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은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으나 다만 부친의 병환이 나으신 이때 내가 죽었다고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낭군님,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옵소서. 저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사오니 다시는 죽는다는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요? 오유라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손으로 이생의 팔을 잡고 여러 번 말을 하려다가도 멈칫거렸다. 이생이 대답을 기다리며 묵묵히 바라보자 오유라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픈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아픈 상태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낭군님께 취하려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록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프지 아니하고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즉, 정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써서 내가 낭자와 함께 살 수 있는데도 낭자가 꺼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다시 한참을 말없이 이생을 바라보던 오유라는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조용히 말하였다. 낭군님의 뜻이 정크러하시면 오늘 저녁 당장 저와 한 가지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밤에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오유라는 먼저 일어나서 백인머리에 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탄식하였다. 이생은 오유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마주 앉으며 물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바로 그 사람인데 어제는 옳고 오늘은 틀렸던가? 정신도 맑고 몸도 그대로 있어 조금도 차이가 없어. 다만 조용히 한잠 잤을 뿐인데 낭자는 어찌하여 나를 보며 슬퍼하고 있어. 낭군님께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은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남쪽 벽 밑으로 옮겨 동정을 살폈는데 동쪽 하늘은 이미 밝았고 붉은 해가 피처럼 빨갛게 떠 있었다. 그때 붉은 벽 너머 사람들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불쌍하다 청춘이여, 슬프다 부모들이여, 아깝다 문벌이여, 원통하다 객사여 하더니 여러 명의 노복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는 배를 가지고 와 덮는 듯이 하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지고 와 이리저리 맞추어 보았다. 그러다 우르르 달려들어 번쩍하는 사이에 시체를 관에다 넣는 신용을 하고는 관뚜껑을 덮고 나갔다. 이생은 눈을 살며시 뜨고 노복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 노복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비로소 자신의 몸이 진짜 죽었는지 의심스러워 훑어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목숨은 어찌 그리 쉽게 죽는가? 내 삶은 하늘로부터 받아 부모가 있어도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친척이 있어도 화목을 돈독히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일승에서 이미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으니 죽어서도 지아애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생은 스스로 슬픔을 참지 못하여 눈에서 비오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옛말에 새는 죽으려고 할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으려고 할 때 그 말이 착하다 하였다. 그것이 실로 헛된 말이 아니었던가 보다. 소리내지 않고 이생은 혼자 생각하였다. 이생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 속으로 미안하긴 하였으나 오유라는 이날부터 더 자주 드나들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둘은 날마다 함께 지냈다. 즐거운 이야기는 날마다 풀어도 모자라고
사랑은 끝이 없었다. 이생은 빙긋 웃으며 농담처럼 오유란에게 한마디 하였다. 낭자의 기묘한 술법으로 나의 목숨을 쉽게 마치게 하였소.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고통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이 복 중의 하나라 하였으니 낭자에게 고맙단 말을 해야겠소. 오유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유란은 본래 재빠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자주 이생에게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물으며 좋은 음식을 가져와 대접하곤 했다. 이생은 오유란이 가져오는 음식에 감탄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갖고 올 수 있는가? 여기에도 낭자의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오? 토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토식이 무엇이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낭군님께서 알고 싶고 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늘 아침 함께 가보시지요. 이생은 오유란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갓을 챙겨 쓰고 옷을 털어입으려고 했다. 아침부터 날씨가 몹시 더웠다. 오유란은 옆에 서 있다가 와락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뭘 그리 차려입으십니까? 큰 길에 나서면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것인데 내가 어찌 갖추어 입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소? 낭군님께서는 어찌 그리 고지식하십니까?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몸도 구별하지 못하고 공연히 조바심을 내시는군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는 것은 하늘이며 귀신이란 공허하고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입니다. 한데 낭군님과 저의 행동에 돌아보고 꺼릴 것이 무엇이며 꾸미거나 차려입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은 비록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소. 그러나 자취가 없고 보이지 않는다 하니 마음이 놓이는군. 거추장스러운 외출복을 벗은 이생은 가벼운 호돈만을 입었다. 오유란의 손을 붙잡고 문을 나가면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고 하나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 두려워 걸음걸이가 내키지 않았고 마음은 바람 부는 가지에 걸려있는 꾀꼬리의 둥지 같았다. 어느덧 상점들이 있는 곳을 지나 이방의 집으로 갔다. 거리를 지나는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거나 팔을 치고 갔지만 한결같이 이생을 돌아보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생과 오유란이 이방의 집으로 들어서니 마침 이방이 관아의 일을 본 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오유란은 먼저 방문 밖에 가서 이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낭군님은 여기 계시면서 제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고는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사람들은 놀라거나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오유란이 왼손으로 이방의 뺨을 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3번 치니 이방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안으며 침을 흘렸다. 그러고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렸다. 큰아들과 둘째 딸, 이방의 아내가 이방의 몸을 주물러 잠시 진정시켰다. 갑작스레 아파 누운 이방을 두고 집안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곳저곳 무당집을 돌아다니며 이방의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구하였다. 이 소란에 장가란 무당과 오가란 장님이 대답해 주었다. 모두 그대로 두면 죽고 맙니다. 원통하게 죽은 남자 귀신과 여자 귀신이 서로 짜고 이방에게 달려든 것이니 술과 밥을 성대히 차려놓고 귀신을 불러 배부르게 먹이시오. 약을 써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
마침내 이방의 집에서는 점쟁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사람을 시켜 갖가지 음식을 차리고 양고기를 구워 뜰 가운데 자리를 펴고 올려놓았다. 오유라는 이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가져온 좋은 음식들은 모두 이렇게 구한 것이랍니다. 놀라운 마음에 이생은 그저 오유란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유란이 이생의 손목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생은 사양하였으나 오유란의 권유에 할 수 없이 조금 마시고는 젓가락을 놓았다. 오유란은 마른 고기를 싸가지고 가서 나중에 먹자고 하면서 보자기에 고기를 싸서 자루에 넣었다. 이생은 오유란이 싼 고기 자루를 어깨에 지고 오유란은 다른 음식들을 챙겨 머리에 이고서 별당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참 묘하군. 내가 살아있을 때 귀신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오늘에야 삶과 죽음의 차이를 겪어보았소. 알고 보니 무당농락하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군. 이생이 오유란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며칠 후 오유란이 또 물었다. 난구님, 배불리 한번 먹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생각 있지. 보통 사람들의 집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함부로 빼앗아 먹는 것은 매우 잔인한 짓일 뿐더러 고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사또한테 가서 빼앗아 먹고 싶은데 난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그와 나의 사이는 일찍부터 형제와 같은 정이 있는데 내 비록 죽어 귀신이 되어 남의 음식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지만 어찌 그의 음식을 빼앗겠소?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이생이 사뭇 진지하게 말하자 오유란도 정색을 하고 이생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따지듯 말하였다. 난구님께서는 지금 의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난구님이 살아계실 때 사또한테 얻어먹은 것이 많아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난구님이 원래 인정이 많은 분이라 이러시는 것입니까? 저도 살았을 때 사또와 나쁜 원한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식 한번 잘 먹자는 것인데 무얼 그리 꺼릴 것이 있겠어요. 오유란의 말에 이생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생의 얼굴에는 분명 곤란한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비쳤지만 이윽고 마음을 먹은 듯 오유란을 보면서 말했다. 낭자의 말이 옳소. 오유란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호치마만 걸치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날이 더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구님께서도 이미 시험해 보셨지만 사람들 중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습니까? 이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옷을 훌훌 벗고 문을 나섰다. 오유란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이생은 그 모습이 몹시 초라하였고 어수룩한 사람처럼 보였다. 벌거숭이가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또에 엄한 분부가 있어 사람들은 차마 웃지 못하고 이생의 모습이 안 보이는 듯 행동하는 것이었다. 호치마만 걸친 오유란과 이생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대문을 걸어서 지나갔다. 선화당에 이르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청이로 올라간 오유란이 슬며시 뒤로 물러서며 이생에게 속삭였다. 사또가 저기 있으니 난구님은 전에 제가 이방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들어가서 사또를 이리저리 치고 그 거동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소? 다시 이생이 어렵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오유란에게 나직하게 말하였다. 난구님, 그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한 여인의 몸으로 감히 사또를 함부로 칠 수 없지만 난구님이야 꺼릴 것이 없지요.
오유란의 재촉에 이생은 마지못해 허리를 구부리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아가 머뭇거리며 사또의 앞을 서성거렸다. 사또의 표정이 마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사또가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찔렀다. 형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이생이 깜짝 놀라며 털썩 주저앉았다.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듯 봄바람이 불어온 듯 정신이 들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고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자기를 속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감사는 즉시 하인에게 명하여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입게 했다. 이생은 더욱 부끄러움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튿날 새벽 이생은 노자를 마련해 가지고 감사도 만나보지 않고 오유란에게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곳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부모들은 그의 얼굴이 해쓱한 것을 보고 걱정을 하였고 집안의 종들은 그 차림이 너무나 초라하여 이리저리 살피며 공연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곤 했다. 이생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그동안 병이 들어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이생은 정사로 물러갔다. 거기에서 먹고 자며 언젠가는 이 분을 풀리라고 마음속으로 매일 맹세를 거듭하면서 공부에만 몰두했다. 그해 가을 마침 임금이 문묘에 참배하시는 행차길이 있었다. 이생이 평소에 쓴 글을 품고가 올렸더니 그 글이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급제의 명단을 확인하기도 전에 한림학사로 뽑혔다. 부모들이 그 영광을 즐거워했고 친척들도 다 같이 기뻐했다. 가깝고 먼 친척들이 몰려와 그 기쁨을 나누며 이생을 칭찬하느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생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대궐에 입궐했을 때 마침 서쪽 지방에 심한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다는 보고가 곳곳에서 들어왔다. 임금은 근심하면서 신하들에게 암행어사가 될 만한 인재를 뽑아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한림이 여기에 추천을 받았다. 이한림은 새로운 명을 분부받고 자신이 옛날 당했던 수모를 분풀이할 기회가 왔음을 느끼며 못내 기뻐했다. 이렇게 빨리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행장을 차려 평양으로 향했다. 그렇게 가는 길은 흥겹고 의기양양했다. 지나는 곳마다 산과 들의 풍경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으며 이생 또한 자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줄기가 둘로 나뉘는 능라도는 우뚝 솟아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모란봉은 세월의 흐름을 겪었음에도 그 모습이 뚜렷했다. 이생은 즐거운 흥취를 이길 수 없어 곧 시한수를 지었다. 대동문 바깥물은 남쪽으로 흐르는데 노랑 돛담배가 높은 기둥에 걸려있네. 천지에 몸을 붙여 이제야 벗어났고 강산이 반가워서 다시 와락 오르고야. 영명사 깊은 탑은 중들의 구름 같은 꿈. 부병루 높은 데는 나그네의 근심이로세. 사람들은 암행어사를 모르나니 임금님 은혜 받아 봄노래에 등반하리. 이생은 시 읽기를 마치고 나서 채찍을 휘두르며 영광종으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손으로 눈을 부비며 다시 보니 그 옛날의 초당이 아득히 멀리서 눈에 들어왔다. 이생은 술을 마시고 또 노래를 지어 불렀다. 도원 찾아 떠난 유랑 이제 다시 돌아오니 풍물은 달라졌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네.
짧은 지팡이를 짚으며 자축거리고 헤어진 의복이 남루하지만 까마득한 세상에 눈이 열리니 때가 오면 남아의 뜻을 펴리라. 노래를 마친 이 여사는 역졸들과 비밀리에 약속을 해두었다. 그날 밤중에 역졸 연함은 명임 앞에를 높이 들고 각각 몽둥이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일시에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다. 이 소리가 천둥과 번개치는 것 같았고 성안이 온통 뒤집히는 듯했다. 관노와 이방은 이를 단속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좌수와 별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당황하고 있었으니 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은 마치 커다란 솥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감사는 마침 수천 기생 개월이와 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뜰뭉박해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황급히 일어나 촛불도 켜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옷을 찾았다. 사방이 어두워 손에 잡히는 옷이 없으니 겨우 뒤집혀진 옷 하나를 집어 입었는데 그것은 개월이의 넓은 비단 속옷이었다. 개월이도 미처 외출복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황급히 감사를 뒤따라 들어갔다. 어사는 벌써 선화당으로 들어와서 높은 곳에 걸터앉아 특명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묻는 것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명함을 드리지 말거라. 마당에는 형틀을 갖추거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이방과 관노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감사에게 아뢰었다. 감사는 두세 명의 관노를 시켜 어사의 동정을 살펴보고 생김새를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어사의 나이는 30세가량 되었고 얼굴이나 거동이 흡사 전날의 이생과 같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관노들의 말을 들은 감사는 재빨리 오유란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오유란에게 긴히 분부를 내렸다. 너는 이생과 친숙한 사이였으니 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오늘 출두한 어사가 이생과 흡사하다고 하나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선화당으로 가서 잘 살펴보고 곧바로 와서 고하거라. 감사의 명을 받은 오유라는 바로 선화당으로 나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어사를 살펴보았다. 선화당 높은 곳에 걸터앉은 사람은 다시 볼 것도 없이 전날의 이생이었다. 초라한 몰골로 이곳에서 도망치듯 한양으로 돌아간 이생이 오늘의 어사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오유라는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사의 얼굴과 행동과 말하는 모양새를 보고 또 보았으나 의심할 바 없는 이생이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그머니 사또 앞으로 되돌아온 오유라니 고개를 숙이고 아뢰었다. 사또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어사는 전날의 이생입니다. 감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내 이미 친구가 벼슬길에 나갔단 소식을 들었으나 오늘 그가 어사로 온 것은 알지 못했구나. 감사는 정신을 수습하여 의관을 가다듬고 통인을 보내어 어사에게 명함을 올리게 했다. 어사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거절했다. 내 본래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사또가 명함을 올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는 즉시 통인을 묶어 마당에 내려놓고 종아리 30대를 치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감사는 어사가 거절했던 말을 듣고도 직접 나아가 만나보고자 했다. 선화당 마당으로 뛰어나간 감사는 꼿꼿이 서서 어사를 향하여 말했다. 고인은 평안하셨는가? 감사가 큰 소리로 말하자 어사는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감사의 말 또한
못 들은 채 했다. 감사는 스스럼 없이 앞으로 나아가 어사의 손목을 꼭 잡았다. 형은 정말 남아로서 뜻이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 자네에게는 드디어 지난날의 수모를 갚게 될 날이 왔네. 오늘 이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여 겪은 일들은 형이 예전에 당한 속임보다 더한 것이었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형이 벼랑간 공부에 전념하여 이렇게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것은 돌아보면 내가 형을 속인 그 일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 지난날의 숨은 뜻을 알아주겠는가? 예전에 내가 형을 속여 부끄럽게 한 일과 오늘 형이 어사가 되어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과연 형과 나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긴 사람인가? 이 말을 들은 어사는 감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난날 자신이 처음 감사의 초대를 받았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서부터 의랑과의 귀신 노름, 그리고 마침내 씻지 못할 부끄러움을 안고 밤낮 없이 말을 달려 한양으로 돌아갔던 일들이 천천히 되새겨졌다. 친구와 어려서 함께 공부했던 방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줄곧 지내며 공부에 매진하여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친구인 감사가 속인 것이 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너무 일을 크게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 감사에게 있었으나 이것은 친구가 공부에 열중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만들어준 뜻이 조금은 담겨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어사의 마음은 스스로 조용히 열리고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어사는 굳어졌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때도 이미 지났고 일도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없군. 하고는 곧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감사와 더불어 즐겁게 마셨다. 감사는 너무 지나치게 속인 자신의 장난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어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웃었다. 오늘은 내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내일은 이를 두루 살펴야겠네. 이튿날 날이 밝자 어사는 공청에 나아가 앉았다. 그런 다음 여러 형장을 갖추어 놓고 오유란이라는 여인을 묶어오게 했다. 끌려온 오유란을 거적을 깐 자리에 꿇어앉혔다. 밧줄에 묶인 섬돌 아래 엎드리자 어사는 사방의 문을 닫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문초를 했다. 너의 죄를 너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 매로 다스려 너를 벌하겠다. 오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아뢰었다. 소녀가 어리석어서 무슨 죄인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너는 관청에 매여 있는 여자로서 산의 대장부를 속여 희롱하였다.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여봐라, 지체하지 말고 저 여인에게 매를 때려 그 벌을 달게 받게 해라. 어사이의 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오유라는 다시 간곡하게 빌면서 말했다. 바라옵건대 어사께서는 잠시 저를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소녀가 한 말씀만 아르게 해주신다면 회초리 아래 귀신이 된다 해도 원통함이 없겠습니다. 오유란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어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원래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오유란을 내려다보았다. 어사가 명령을 늦추자 오유란은 엎드렸던 몸을 살며시 일으키며 어사를 바라보았다. 두 팔이 묶인 채 잡혀와 있었으나
오유란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어사를 향해 말했다. 산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으며,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인 사람만이 나쁜 것입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은 정녕 아무 죄도 없단 말입니까? 설령 지나치게 사람을 속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또한 어사의 말씀대로 관청에 매여 있는 몸이옵니다. 그런 죄로 사또의 명을 어길 수 없어 그 명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꾸며 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거늘 어찌 힘없이 명을 따른 사람에게만 벌을 주려 하십니까? 오유란이 나직하지만 간곡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어사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오유란은 감사의 명을 따른 것 외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어사는 마침내 오유란을 풀어주라고 말하고 자신의 옆으로 오유란을 불러 올렸다. 어사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래,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네가 나에게 한 행동들이 모두 네가 꾸민 일이 아니다. 가운데에서 이를 꾸민 사람이 나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따른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옛일들을 둘추어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하고 잔치를 베풀며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사는 여러 날을 묵으며 여러 가지 송사를 다스렸다. 옳은 일은 옳은 대로, 죄는 죄대로 처리하였고, 가는 고을마다 표창할 수령에게는 표창을 하고, 죄를 물을 자에게는 죄를 물었으며, 그 직책에서 파면을 시켰다. 이러는 동안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로 접어들자 어사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사의 명성은 멀리까지 알려졌다. 이해의 감사도 평양에서 돌아와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두 사람은 이후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변함없는 우정을 40여 년 동안 이어갔다고 한다.